미래형 자동차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동차라면은 지금은 당연히 내연기관 자동차가 생각하는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역사를 보게 되면은 자동차는 제일 먼저 전기자동차가 먼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더 빨리 1886년에 전기자동차가 상용화되었고, 이것은 1891년에 가솔린 내연기관 자동차가 나온 것보다 5년이나 빠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가솔린 자동차는 냄새가 적고, 그리고 진동과 소음이 덜하고, 또 기어 감속기의 조작이 필요 없는 점이 장점이 돼가지고 상류층,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1900년을 전후해서 전기자동차는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폴쉐 같은 경우도 첫 상용차를 1898년에 P1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하였고, 이때 이 모델은 약 130kg의 모터를 적용한 3마력의 전기차였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도 전기자동차가 택시로 운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의 성능의 출력의 한계 때문에 석유 경제가 자리 잡으면서 석유를 활용한 내연기관차가 이때까지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의 어떤 표준형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래형 자동차로 넘어오면서 전기자동차의 새로운 니즈가 부각이 되고 효용성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 있어서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기의 동력화를 할 수 있다는 부분, 즉 배터리의 고효율화, 고출력화, 그리고 가격의 다운, 그리고 모터 기술의 적용으로 인한 미래형 자동차로의 전동화가 가장 큰 추세이며, 또 이를 더욱더 선진화된 첨단화된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렉트릭의 기반 하에 다른 세 가지 요소가 붙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자동차의 구성의 네 요소를 보게 되면은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전기 동력화 E가 있으면은 중요한 부분이 CAS라고, C는 커넥티비티, 즉 자동차와 사람, 그리고 사물, 공간에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통합 플랫폼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오토노머스, 그리고 공유 서비스, 쉐어드 서비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래서 케이스가 미래형 자동차의 중요한 네 가지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전기 동력화 부분은 전기 전자 부분에 모터라든지 배터리, 전도 부분이 많은 기술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여기 있는 CAS 부분은 소프트웨어의 부분, 즉 ICT 기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기 동력화 부분에서도 단순한 하드웨어 부품이 아니라 이제는 SDB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부품, 전장 부품끼리도 통신이 되고 연결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행거리를 50km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50만 킬로입니까? 올리겠다. 이거는 이제 내구성이 되겠죠.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전지의 메인트런스, 즉 유지 보수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내연기관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는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7천만 원 정도 수준을 약 절반 정도로 내리겠다, 4천만 수준으로 내려야 된다. 이 부분이 기술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를, 수소와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서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자율주행차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현재 자율주행 3 레벨 정도가 활용이 되고 있고, 25년도부터 또는 23년도부터 레벨 4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프라와 그리고 서비스 부분에
체제를 갖추겠다. 그 다음은 개방형 미래차의 생태계에 있어가지고 미래차의 부품 기업들, 특히 미래차가 되면은 모듈, 파트 부품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장 부품의 기업들의 비중이 현재 4% 정도에서 약 2030년에는 2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를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개방형 협력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더욱더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산업 인프라를 제공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차의 소재 부품을 2018년도에는 우리 국산화가 50% 수준이라면은 30년도에는 80%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을 국산화를 시키겠다는 것이 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9년 이후에 이러한 미래차에 대한 산업의 로드맵을 설정을 하고 2022년부터 그전에도 했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래차 인력을 활발하게 육성하는 데 대한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 인력에 대해서 2030년도까지 3만 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리고 미래차의 전문 인력 확보와 서비스 인재 양성에 대한 경쟁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론에 대한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드웨어적인 전기전자, 기계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전장 부품화의 기술과 또 더욱더 중심이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ICT 기술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고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한 것이 향후 미래차의 세계적인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대학도 2022년도에 미래형 자동차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이 미래차 사업에 공모를 하여서 전국의 15개 대학을 선정하였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경남대학교는 경남의 제조산업 그리고 경남의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을 기반을 고려해서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 융합 부품 소재에 대한 인력 양성을 하는 융합 전공을 2022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국비는 첫 해는 약 6억이었고 2003년도는 약 8.5억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저희 자체 교비도 연간 1억을 제공하여서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 융합 부품 소재의 혁신 인재를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형 자동차의 동향을 보신다면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2030년까지의 모든 차종에 대한 라인업을 구축하겠다. 즉 초소형 전기차부터 트럭, 소형 픽업 트럭, 승용차, SUV, 그다음 대형 트럭, 버스까지 모든 차종에 대해서 전기차, 수소차를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을 육성하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와 충전 시간을 대폭 개선한 부분들, 수소차는 내구성을 올리는 부분과 그리고 차량의 가격을 줄이는 부분이 친환경 자동차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케이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E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형 자동차의 산업 동향을 보게 되면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전기차의 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은 25년도에는 약 1,000만 대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체 세계 시장의 연간 자동차 판매 대수는 약 1억 대, 약 7천만 대에서 1억 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5년도에 1,000만 대였지만은 2040년도에는 그 절반 수준 이상이 전기차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5,600만 대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20년도에는 약 10만 대를 보고 있지만은 30년도에는 240만 대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를 보신다면은 수소차보다도 표준이 된다면은 친환경차는 전기자동차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이 모두 다가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예측한 조사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국가별로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전 세계에 당연히 1등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약 50% 이상을 중국의 전기차의 활용 대수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유럽, 미국, 한국 이런 순위 되겠습니다. 결국 중국이 2차전지 배터리도 그렇지만은 전기자동차 부분이 BYD라든지 샤오미까지 만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장률도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우리의 핵심 시장인 미국과 유럽에서도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에서 21년까지는 성장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되기도 하고, 21년부터 22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20년도부터 전 세계의 전기차, 특히 전기차, 취향차 중에서도 성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의 성장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BYD, 이제는 또 바뀌었죠. BYD가 최근에 1등이 되고 있죠. 상하이 기차, 폭스바겐,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에서도 전기차에서 마켓 쉐어가 많이 요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화 기반의 미래형 자동차의 성장성이 명확하다는 부분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조사한 딜로이트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신차를 구매할 소비자들에게 다음에 차를 구매할 때 이러한 친환경 차를, 미래형 자동차를 살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가솔린이 많지만은 여기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차, BEV라는 부분들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이 22년도에 조사됐지만 23년도에는 이 부분이 미국에서는 50% 이상이 친환경 차를 사겠다는 그런 니즈가 조사된 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우리 중국과 일본, 한국, 유럽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신차를 구매할 때, 다음에 차를 구매할 때 이러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겠다는 니즈가 많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 차의 판매 비중을 보게 되면은 현재 23년도까지 약 17%의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들은 배터리 EV와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러한 어떤 내연기관을 제외한 친환경 차를 다 포함했을 때 한 17%가 되었고, 2030년도에는 약 3분의 2, 즉 60%까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될 것이다. 마켓 쉐어가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형 자동차는 기존의 가솔린, 내연기관 기반의 자동차와의 산업의 밸류 체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베이스의 산업체에서는 완성차 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티어 1, 티어 2, 티어 3로 해서 이렇게 부품사들이 해서 1차, 2차, 3차 밴드로 해서 부품이 올라가서 조립이 되어서 차에 조립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래형 자동차로 바뀐다면은 이러한 어떤 수직 결합보다는 평행한 패러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완성차는 있지만은 각 부분의 자동차의 핵심 기업들의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컴바인이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에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OEM을 만들고, 그리고 소비자가 있으면은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컨텐츠, 그리고 여기다 서비스 인프라까지 되는 이런 부분으로 바뀔 것이다. 즉 수질 계열화에서 패러럴하게 병렬 조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열린 구조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3전 KPMG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미래형 자동차의 산업의 가치 사슬 구조 보게 되면은, 부품 공급체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모듈화 시켜가지고 차를 만들고, 완성차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산업이 모빌리티의 서비스 업체들, 커넥티비티와 아까 말씀드렸던 CAS 부분들, 그리고 판매 후에도 이러한 부분이 플랫폼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그 오버 더 에어라죠. OTA라죠. 그 부분을 통해서 자동차를 관리하고, 그리고 연결해주는 부분들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형 자동차의 동력을 보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미래형 자동차 되면서부터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품들의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되는데 특히 기계공학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해지는데 미래형 자동차는 전기차가 주로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전기 모터와 배터리, 전동화 부분이 되고 나면은 그 외의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소프트웨어가 기반이 되고 그리고 부품에서도 통합 제어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필요해진다. 즉 내연기관 자동차의 그 전장 부품의 개수가 아주 많이 줄어든다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수도 내연기관차에서는 약 3만 개라면은 전기차에서는 약 40% 정도 감소해서 18,000개 정도로 줄 것이다. 즉 자동차 산업에 큰 변화가 생기고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티어 1, 2, 3 있는데 이 티어 3, 2까지의 이 전장 부품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의 전장 부품 업체들은 생존이 유월받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이다. 즉 업종 변환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미래형 자동차의 가치 사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변모가 필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저 부품 산업까지 포함했을 때 위험 산업과 위험 리스크의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리스크 점수가 높을수록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로 마켓 쉐어가 점점 더 증가했을 때 위험해지는 상황을 보고 있는데 여기 1, 2, 3, 4, 5번 같은 경우는 주로 엔진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엔진과 관련된 부분들은 리스크 점수가 크고 그리고 전자적인 장비 즉 전자재라든지 이런 장비들은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리스크 요인이 없고 오히려 아다스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많이 필요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 자동차 전장 부품 산업체를 한다면은 요 밑에 있는 부분에 있다면은 크게 리스크는 없지만은 요 위에 상층 부에 있다면은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3분의 2 정도를 마켓 쉐어를 전문유하게 된다면은 생존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자동차의 종류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EV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EV가 있고,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FCEV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아이오닉 5라든지 EV6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배터리 전기차, 테슬라 같은 경우는 EV입니다. 그리고 이 EV가 상용화되기 전에 토요타 프리우스가 열었던 그 큰 시장은 또 하이브리드 EV죠. 이 같은 경우는 엔진과 모터가 서로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엔진이 여유가 있으면은 발전을 해서 배터리를 차징을 해줘서 주유를 하게 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먼 주행 거리를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엔진이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EV보다는 조금 불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또 뭐 벤츠라든지 이 모델에서 많이 나오는 모델인데 이런 HEV에 달리 충전을 해놓은 즉 이 BEV와 그리고 내연기관에 접목된 형태로서 충전을 해놓으면은 그 충전 전력으로 여기 엔진을 도와서 주행을 하게 되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즉
이 HEV 같은 경우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부분은 충전이 필요 없죠. 그냥 엔진에 석유를 넣고 운전이 되면은, 가스를 넣고 운전이 되면은 엔진이 이 배터리를 관리를 해서 차징, 그리고 이 차징되어 있던 이 전력을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하게 되는 부분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HEV는 요 부분이 충전이 안 되고, 즉 우리가 이런 EV 같이 별도로 충전을 해줘야 된다는 점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자동차는 연료전지를 활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형 자동차의 가장 하드웨어 기술을 본다면은 전동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휘발유, 가솔린과 그리고 엔진으로 구성되는 파워트레인 부분이 배터리와 그리고 배터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전동화, 즉 엔진을 대체하는 파워트레인 모터로 구성되는 부분으로 크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배터리 부분과 이 배터리의 전기를 가지고 엔진을 대체하는 이러한 파워트레인 모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온보드 차저라든지 충전기, 그리고 그 차에서 이러한 전기를 가지고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전장 부품 모터들을 제어하기 위한 ECU 부분들, 그리고 그 간의 통신이라든지 연결성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2007년도, 6년도에 우리가 예측했던 부분인데, 배터리 성능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빨리 BEV로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주로 HEV로 가려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고, 그리고 퓨어셀 FCEV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완전히 이 예측이 빗나가고 BEV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BEV가 중심이 되어서 미래형 자동차가 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006년, 7년도에 우리가 2010년도 이전에 예측했던 산업의 동향을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주로 이제 도요타 프리우스, 혼다의 CB, 마일드, 즉 하이브리드지만은 배터리라든지 모터가 부담하는 전동화의 어떤 파워가 작은 그런 어떤 그 마일드 소프트 EV, HEV가 중심이 되었지만은 지금 이제는 완전히 HEV에서도 하이브리드 엔진과 모터, 전동화의 파워트레인의 동력비가 상당히 5대5 정도로 많이 올라간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런 부분이 바뀐 이유는 아무래도 배터리의 출력이 커지고 가격이 떨어진 부분이 많은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사진 찍은 것인데 안에 구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터 발전기, 그리고 요 옆에는 엔진이 되겠죠. 같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형 자동차에서는 주로 엔진이 사라지기 때문에 유압으로 쓰던 부품들이 대거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X by Y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라는 거는 이게 기어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전장 형태 될 수 있겠죠. 와이프도 될 수 있고 시트도 될 수 있고, 이게 이제는 Y라는 거는 전기는 전선으로 우리가 구동하죠. 그래서 전기로 한다는 뜻이 X by Y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지금 기어도 옛날의 기어 형태가 아니고 버튼식이 있죠. 그 같은 경우도 우리가 Shift by 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내연기관 차라도 전장 부품들이 유압의 어떤 그런 부분을 쓰는 게 아니라 전동화되기 때문에 그런 배관들이 사라지고, 유압을 쓰기 위한 배관들이 사라지고 전기를 활용하기 때문에 X by Y로 대부분 바뀌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워트레인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이제 모터와 모터의 컨트롤러, 그리고 배터리 부분의 컨트롤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다 간장하기 위한 인버터 부분도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X by Y를 보게 되면은 기존의 자동차들이
유압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압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배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배관이 샌다든지 하면은 고장이 생기고, 그리고 이 배관들을 위해서 셋파이프가 이용되기 때문에 아주 무거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러한 전동화로 가면서 전장 부품들이 X-by-Y가 되기 때문에 차체의 구성이 간단해지고, 그리고 무게도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생기고 있고, 이것은 내연기관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래형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형 자동차에서는 전동화 기반이든 아니면은 내연기관 기반이더라도 일단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전동화냐 내연기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렇지만은 다른 여러 전장 부품들을 보게 된다면은 파워 스티어링이라든지 브레이크, 그리고 서스펜션, 그리고 공기 조화 시스템, 그리고 기어라든지 이런 감속기 부분들, 다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X 바이 와이어로 다 바뀌고 있고, 이 부분은 당연히 파워트레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전동화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동화 부분은 결국에는 하드웨어 부품도 중요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의 제어기라든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또 제어, 통합 통신 제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ICT 기술, 그리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자동차를 위해서는 연결성이라든지 커넥티비티라든지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인프라 등을 위해서 많은 센서라든지 많은 부품들이 더욱더 버전이 되고 더욱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예로서 우리가 배터리 쪽, 그리고 전기 모터 쪽에 열을 관리하기 위한 자동차 전체 열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도 예전에는 배관으로 이루어졌다면은 현재 시스템은 전부 다 전동화 기반으로서 통신과 제어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기계공학 중심의 기계적인 부분이 중심이었다면은 이제 기계적인 부분보다도 전동화, 그리고 배터리의 어떤 전원에 의한 전기체계로 바뀌면서 이제는 실제 전기전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ICT 기술이 아주 많이 더욱더 필요해진 것이 미래형 자동차의 어떤 동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형 자동차의 전반적으로 산업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또 미래형 자동차를 우리가 SDV라고 부르는데 자동차 산업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동력원 전환은 무엇인가요? 1번 가솔린에서 디젤로 전환, 2번 하이브리드에서 수소연료 전지로 전환, 3번 엔진에서 전기 모터로 전환, 4번 전기에서 자율주행으로 전환. 정답은 3번 엔진에서 전기 모터로 전환.